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부 장악한 이 정권이 이제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윤리위 제소 얘기를 의총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북한 지도자를 자꾸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아베 신조 총리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당히 고위직입니까? 제보자가 왜 망설였을까가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워딩이었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몰카 영상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상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3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는데 다시 파행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이번 상황이 촉발이 됐는데 민주당, 한국당 모두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당 쪽에서도 했어요? 한국당도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초유의 상황이네요. 네, 양 반장 휴가 잘 갔었어요? 이틀밖에 안 돼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예 못 갔어요.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저기 아까 이제 잠깐 장면도 나오던데. 가수 정준영 씨가 어제 공항에 입국하는 장면을 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제일 먼저 트셨다면서요? 제일 먼저 틀었어요. 근데 관련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잖아요. 내일 경찰에 나온다고요? 정준영 씨하고 승리 씨하고 똑같이 경찰에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 승리 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 이렇게 갖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오늘 자신의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일종의 방출 비슷하게 당한 거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는 마약 투약 논란, 또 연예인 성접대 의혹, 몰카 촬영 및 유포, 또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번진 상태죠. 가수 정준영, 승리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하고 국민권익위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에 넘겼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카톡 대화에 지금 이제 승리 씨 부분 아니고 외에도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정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권익위 쪽에 이제 취재된 내용이고요. 앞서 권익위가 경찰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거든요. 협조 요청을 거부했고 아마도 이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좀 의식한 그런 결정으로 보여지고 관련해서 오늘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 또 경찰과의 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청장도 오늘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죠. 자,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 서로 상대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고반장의 설명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을 꼽는다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 일부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처리가 됐고요. 앞으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 또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지만요. 당정청이 원래는 이제 일몰이라고 하죠.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일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대충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는 얘기는 어제 저희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근로자의 세 부담 등을 고려해서 오늘 관련 조치를 결정했다는 게 이제 당정청의 설명이고요.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 체제, 현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밝힌 이후에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당정청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아세안 순방 중인 문 대통령 소식과 각종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수 정준영 씨 몰카 파문, 그리고 보석 석방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둘러싼 파장이 이틀째인 오늘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대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나경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극우와 반평화 혐오의 정치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악단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끝까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표 연설은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하신 것인지 제기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비유한 것을 놓고 국가 원수, 나아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헌법을 오독하고 모독했다, 극우 발언의 극치였다 등등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죠. 자, 한국당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연설, 주인공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대통령의 품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윤리 제소를 하는 것에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고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기 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 자, 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든 메시지를 본인의 페이스북 등 SNS에 열심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속 시원하다, 할 말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고 하네요. 자, 장제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한 야당다운 힘있고 단호한 연설이었습니다. 자, 한국당은 오히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윤리위에 조금 전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단상에 뛰어갔어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발언을 방해하고 구호를 외치고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마치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럼 다른 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인 금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그 권위를 국민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국회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언어를 남발하며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설 중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 출처가 외신 보도라고 밝혔지만 이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출처는 태극기 부대입니다.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연설로 이런 파장이 일어날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수위 높은 언급을 한 걸까요? 자,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찾기 위해서 그런 거다. 또 뭐 한국당 내 극우 세력을 의식한 거다. 아니면 또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다 등등의 의견부터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설이었는데 민주당이 과민 반응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자, 사실 진짜 속마음이야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만 알 수 있겠죠. 자,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정을 한번 보면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연설이 만족스러웠던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과 기자들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주변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까지 치고 말이죠. 자,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려 속에서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전부 통과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차량 이부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됐는데요.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돼서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 참고로 LG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이 공기청정기 10,000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감사의 뜻을 SNS에 남기기도 했죠. 자, 미세먼지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경원 국회 연설 후 폭풍, 여야 갈등 격화. 어제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뤘잖아요. 어제 정말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3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뜻을 많이 표했고 실제로 오늘도 이틀째인 오늘도 그 여야 간에 상당히 거친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민주당의 방침은 어제부터 그 방침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그에 맞서서 이제 한국당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바로 조금 전에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여야 간의 대치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이어가 보는 걸로 하고 그 고반장이 이제 발제 뒷부분에 얘기했던 오늘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지금 이제 미세먼지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미세먼지법 그 관련해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우선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부터 설명드리면 지하철 역사에 실내공기 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까지 다 끝내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이 공기 질 개선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가정 어린이집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통과된 이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변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요. 이 항만 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역시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된 LPG 차량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제는 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보건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오늘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고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까 여야가 대치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흘째잖아요. 오늘은 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순서였는데 어제 같은 혼란은 없었죠, 신반장? 네,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 큰 소란 없이 무사히 끝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설 중간중간에 여야 의석에서 항의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와 같은 극한 대치 상황은 다행히 없었고요. 이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연설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두 달간의 국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겨 분노까지 느꼈다.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희생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소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언급에도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겠냐면서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은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규정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 등과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다른 당 반응을 좀 더 보자면은 민평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민주당의 대응이 나경원 의원을 띄워주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던데 그건 어떤 맥락이에요? 일단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나도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비판적이지만 난 그냥 들었다. 민주당의 전략은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민주당이 지나치게 격한 항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양비론을 불러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하긴 했지만 또 민주당의 대응이 나 원내대표를 더 띄워줬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보도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의 혐한 네티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누가 좀 취재했어요? 최 반장이 좀 얘기해 볼래요?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비유한 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논란이 된 발언인데 이를 두고 일본 혐한 네티즌들 바른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한 성향의 네티즌들이 틀린 말이 아닌데 왜 문제냐라는 내용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당의 이름이 같다는 데서 착안을 해서 민주당이라는 것만으로도 끝났다. 사실을 말하면 이성을 잃는 게 똑같다는 식의 조롱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이 서로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그런 속보를 전했는데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국회 윤리위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동안 전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위에 제소는 했지만 관련해서 정치 공방만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도 듭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나경원 징계안, 이해찬, 홍영표 징계안 맞불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세안 핵심 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랜만에 비핵화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말은 쉽지만 오직 행동만이 가치 있다. 비핵화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순방 소식과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 3국을 선택한 문 대통령, 현재 두 번째 나라인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마하티르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류와 한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자, 먼저 한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방탄, 엑소, 보국장과 알들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강타한 한류 문화, 어떤 산업과 접목해서 확대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자, 또 하나인 한랄은요, 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음식, 음료, 또 공산품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일절 먹을 수가 없고요. 공산품 제조 과정에서도 술이나 돼지, 동물의 피 등 코란이 부정하게 여기는 요소가 들어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Halal is number one for food, so we must eating halal food. So we have to eat something like no pork. 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20억에 달하는 만큼 시장 규모도 2조 달러, 우리 돈 2,200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인구 성장세를 감안하면 2022년엔 3조 달러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 또 한류의 시장성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공인된 말레이시아의 할랄 제도를 결합한다면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한류 타운은 한류와 한랄을 이어주는 광장입니다. 한류, 한랄을 위한 두 나라 기업들의 협력을 실현하고 글로벌 한랄 시장 창출을 이끌어가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날 행사의 사회는 원조 한류 스타 하지원 씨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환호성이 쏟아졌고요.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발리에서 생긴 일을 재밌게 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너무 영광인데. 시그니까는 잘 맞아요. 그 이유는 좀 몰라서. 네, 길라임 생각나죠? 자, 이번에는요, K-팝 스타입니다. 이 6층 건물을 가득 채운 팬들, 이들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팝 스타 NCT 드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류 스타들을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누가 오늘 여기 된 시. 말레이시아에서 도와줘. 네네네. 알레미 맞죠? 네. 그래도 K-팝이 한류 문화 전체를 추구하고 있었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세계인들의 K-팝 사랑 참 언제 봐도 괜히 뿌듯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1m가 넘는 접시에 담긴 할랄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류와 한랄 두 나라의 대표 산업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북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경파 볼턴 보좌관에 이어서 협상파 비건 특별대표까지 비핵화 일괄 타결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죠. 자, 여기에 최근 협상 국면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말은 쉽다, 오직 행동에만 가치를 두겠다라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ll, we only will value action. We all talk is cheap. It's important that we actually begin to deliver on the commitments. The two presidents back in June of last year were in Singapore. Each made serious commitments to the other. Chairman Kim committed to denuclearize. We committed to working to make North Korea have a brighter future and to stability and security arrangements on the peninsula. 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최소 6번이나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을 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가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걸로 보입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는데요. 대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인 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Look, this is a long journey. We've been at this for a couple decades in the United States. These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not American sanctions. They're global sanctions. The whole world understands the threat that Chairman Kim's nuclear weapons present to the world. Our goal is to keep America safe, to keep South Korea and Japan from being under this threat. 자,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선박을 통한 해상 밀거래도 여전하다라고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러한 유엔의 발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폼페이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말 아닌 행동, 연일 비핵화 조치 압박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 발언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사실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존재감이 단연 돋보였잖아요. 언론 인터뷰를 6번이나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하여간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고 2차 북미회담 직후에는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말을 이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동이다. 아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데 결국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네요. 사실 뭐든 말을 하는 건 쉽잖아요. 폼페이오 장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말은 쉽다. 하지만 행동을 봐야 하고 그것만을 믿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가 일괄 타결식 북핵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최소 6번이나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가 하노이에서 내민 제안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가 그러니까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전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 접근, 또 일괄 타결 이 두 가지의 서로의 입장이 지금 분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전에 북한이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잠깐 유엔 안보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이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부터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작성한 보고서라는 거죠. 이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이 되고 있고 지난해 9월, 10월에는 이 사용 후 핵 연료봉의 인출 작업까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또 이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이 현재도 채광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극비리의 또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고 한 아시아의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해상 밀거래 부분도 아까 보니까 거론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박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 또 규모 확대됐다. 석유 제품 거래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얘기한 겁니다.
해상 환적의 통신 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텐센트의 그 위챗이 사용됐는데 이걸 통해서 서로 간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 북한 지도부가 사용하는 사치품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고 이동했던 벤츠 리무진 차량,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차량 등 유엔 제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서 북한에 대해서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제재위원회는 명백한 제재 위반이지만 북측으로부터 들여온 정확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알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필사적으로 회피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압박을 가하는 이중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보도 본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베트남의 외교부 의전국장이 북미 회담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고 반장한테 물어볼게요.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나요? 네, 2차 북미회담 준비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마이프웍 중 베트남 외교부 의전국장이 현재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북미회담 시작부터 끝까지 한 편의 드라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노이냐 다낭이냐 장소 발표부터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정부조차 2월 초까지는 다낭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회담을 불과 2주도 남기지 않고 하노이로 통보를 해오는 바람에 숙소, 장소 준비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 취재진들도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그때 최 반장이 찍어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 맞췄잖아요, 하노이를. 그렇죠? 최 반장 사실 대단했죠. 그렇죠. 네. 다들 다낭이라고 할 때 저는 하노이라고 그래서 취재원이 있다 그런 거짓말하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거짓말. 아무튼 의무엔 취재원이라고. 네. 계속 얘기해요. 지금 신반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어가겠습니다. 숙소, 회담장 모두 매우 임박해서야 이 베트남 정부의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한 2월 26일이 돼서야 2월 27일에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2월 27일 0시에 2월 28일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통보를 또 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 정상의 경호, 보안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 꽤나 애를 먹었을 그럼요. 보입니다. 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공수해온 식재료로 이 식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멜리아 호텔 20층에서 전용 식당을 마련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이 마련한 환영 만찬장에서는 베트남에 다시 오고 싶다, 이 하롱베이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개인적으로 접촉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느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최 반장한테 제가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다낭을 얘기할 때 최 반장이 하노이를 맞췄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맞힌 거 알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폼페이오 비핵화 말 아닌 행동이 중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26일로 잡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했던 부적절한 발언 등이 공개돼서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SNS를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전 메뉴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의 금언. 저 역시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튼 있는데, 자, 우리 정치권도 참 곱씹어봐야 한다. 특히 공직의 뜻이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SNS 계정을 폭파시킨다 한들 그 스크린샷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자, 먼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2015년 3월 26일 이렇게 페이스북입니다. 그 전날인 25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을 했죠. 이 당시로선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 특전사 출신이니만큼 군복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김 후보자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군복 입고 쇼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군대를 걱정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당신들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자, 글쎄 문 대통령의 해병대 방문 장면을 보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청와대가 이것 때문에 김 후보자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참 머쓱한 상황일 겁니다. 어제 유감 표명도 했고 당장 이 SNS 계정을 폐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 문재인 정부가 실패로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 지금 도를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을 했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2012년 국토부 대변인을 지낼 때 트위터에 4대강 홍보글을 올렸던 거죠. 이렇게 말이죠. 지난 여름 태풍과 가뭄을 피해 없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4대강 사업의 효과 때문입니다. 자, 뭐 당시 국토부 대변인이었으니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이 역시 어색한 상황이죠. 자, 일단 최정호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는 홍보 담당 직원이 관리했던 것일 뿐이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SNS 언젠가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말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 한국당의 청년 당직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쉴 때 뭐 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죠. 자, 황 대표 아시다시피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다들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대답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었다죠. 이렇게 말입니다. 정현 선수 때문에 테니스 중계 아니면 격투기, UFC라고 하죠. 그 둘 중 하나를 봅니다. 자, 정현 선수 경기를 본다면 JTBC3 폭스 스포츠를 본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UFC 정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케이지 위에 핏자국 또 암바에 로킥에 팔 부러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잔인해서 정말 못 보는데 당직자들도 다들 소스라치게 그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거죠. 반응이 너무 이렇게 격하니까 황 대표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반문했을 정도였다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말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멘토, 꼰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정의를 또 했답니다. 먼저 멘토란? 그러니까 좋은 멘토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고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꼰대란 뭘까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말하고 듣지 않고. 자, 진짜 공감 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예, 국장 더 이상 좀 덮어주시죠. 예, 빨리 좀 덮어주세요. 네. 더 이상 반장들 말하는데 중간에 툭 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란 말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또 더 이상 방송 중에 주의 산만하게 발 좀 움직이지 마라. 지금 보시죠. 발 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양말 위로 살 좀 드러나지 않게 좀 긴 양말을 신든지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말 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아니 양반장 왜 휴가 잘 갔다 와서 무슨 소리예요? 휴가 때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예, 직장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흥분하지 마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시청자 상담실에 실제 이렇게 전화로 접수가 된 상담실에? 그렇죠.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 아니죠. 깜짝 놀랐죠. 또 양반장 개인 생각인 줄 알고. 아니죠. 아무튼 이따 방송 회의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런가요? 따로.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지금 저하고 국장하고 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서도 바로 있었던 거죠. 문제의 그 발언.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문제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 고성이 쏟아지자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룸버그를 인용한 거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더라면 어제 오늘의 이 국회 파행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또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정준영 사건 결국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조심하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인데 피해자가 누구냐? 신상 털기 시작됐다는 거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이렇게 당부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신상털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또 다른 정준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의 제3의 정준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제발 찾지 말아 주십시오. 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도 정준영 씨 사건이 언급되기 시작했군요. 사실 지금 여성 연예인들 이름이 또 지라시를 통해서 유포가 많이 이제 되고 있고 또 포털 실검에도 계속 뜨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뭐 본인들이 지금 하나같이 가짜 뉴스라면서 이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 우리도 정준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우리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속보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일단 이 사건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최 반장. 네, 어제 저희도 회의 중에 정준영 씨 인천공항 입국 상황을 고석승반장 발제를 하던 중에 끊고 라이브로 전해드렸었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정준영 사건, 승리 씨 사건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속보부터 좀 전달해드리면 일단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내일 14일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출석을 합니다. 먼저 승리 씨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죠. 내일은 피의자 신분으로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역시 내일 조사를 받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몰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이제 몰카라고 하면은 조금 그 부분을 희화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절이 길더라도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관련해서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은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솜방망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미약하다라면서 가해자의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피해를 입힌 것 이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준영 씨 사건에 대한 당국의 결정,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물론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문 대통령의 엄단 지시 이후에 경찰이 지난 1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집중 단속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놨었고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구속 불가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정준영 씨 입건이 언론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에 휩싸인 승리 씨의 경우에는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입건되기까지 열흘 정도 걸린 반면 이 정준영 씨가 죄송합니다. 즉각 입건된 건 경찰이 그만큼 뚜렷한 정황들을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이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여론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엄벌은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상황이죠. 지금 엄벌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준영 씨가 이제 해외 촬영 일정을 접고 어제 급히 공항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저희가 정치부회의 중간에 내보냈고요. 오늘 새벽에 사과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처벌도 달게 밝겠다는 게 이제 정준영 씨의 입장문의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니까 최소한 수사기관하고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툴 리는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준영 씨 문제는 3년 전에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3년 전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16년에도 옛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해서 이렇게 또 구설에 올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조사도 받았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때 검찰이 제대로 뒤졌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당시 사과 기자회견 때 정준영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죄송한 척 좀 하고 올게 이랬다는 거죠. 전원이긴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정준영 씨가 오늘자로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 관련해서요. 경찰이 정준영 씨 스마트폰을 복구한 사설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스마트폰 사설 수리업체로 수사관 등 10명, 10여 명을 파견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6년 정 씨의 고장난 스마트폰을 맡아 복원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정 씨의 성관계 불법 영상 또 승리 씨 성접대 의혹의 진원지인 단톡방이 이 업체에서 복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컴퓨터 등을 확보해서 단톡방 대화 내용 원본을 확인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자, 아까도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번지면서 뭐 승리, 정준영 씨 문제 외에도 지금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 지금 번진 상태잖아요. 특히 이제 이들 연예인과 고위급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새로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던 방정현 변호사죠. 네. 관련한 주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이들 연예인의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방금 국장이 언급하신 방정현 변호사인데요. 이 방 변호사 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이 문제를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경찰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했어? 내가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무마했어. 또 아예 직접적으로 경찰에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왔어 라고 하기도 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아주 고위직일 거라고 이 방 변호사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큰 그러니까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방 변호사 얘기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문제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미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승리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와 협의해서 수사를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추가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최 반장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방 변호사가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했고 경찰서장보다 위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뭐 추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감용 청장이 기자회견을 직접 자처를 했습니다. 수사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합동 점검단을 편성을 해서 수사를 하나하나 지휘하면서 수사 의지가 꺾이거나 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쯤에 가수 승리, 정준영 씨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은 없잖아요. 없죠. 경찰청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게 섞였네. 네, 참고로 당시 경찰청장은 강신명 전 청장이었고 검찰총장은 김수남 전 청장이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헷갈려하지만 서울청장 등 각급 지방청장을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결국 경찰 또는 검찰 고위직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빅뱅은 2009년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 활동을 한 바 있죠. 네, 자 민감용 현 경찰청장의 기자회견 내용, 조금 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 당시 경찰청장이던 강신명 씨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 본인은 이 관련 사건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모든 명예를 걸고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찰 또는 검찰 고위직이 연루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두 사람, 특히 이제 승리, 정준영 씨의 여러 가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에 이틀 전에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으니까 검찰, 경찰 양쪽에서 아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자, 승리 씨 관련해서도 오늘 기획사 YG에서요 계약 해지를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없었지만 지난 월요일에 이 연예계 은퇴 선언했었지 않습니까? 했었죠. 예, 하면서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YG가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퇴출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거죠. 이 사건이 맨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강경 대응을 YG가 하던 것과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YG 역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승리 씨는 뭐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준비하면서
이 성접대를 암시하는 표현을 남겼고 경찰 역시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관음증 또 이제 2차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문제를 일부 연예인의 일탈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승리 게이트 또 이런 걸 넘어서서 부정부패한 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성산업 카르텔의 문제다. 이런 거죠.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성착취,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및 유포, 경찰 유착 비리, 부정부패 등 총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내일 정준영 또 승리 씨가 이제 경찰에 소환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관련한 속보, 또 특히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관련한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민감용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철저히 수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뇌물 혐의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가지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자,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첫 문장으로 꼽히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자,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와 런던이 배경이죠. 자, 지금 우리 앞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두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공은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인데요. 자, 디킨스는 최고와 최악, 믿음과 의심,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이렇게 상반된 단어로 정치적 격변기를 압축했지만 자, 우리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어떤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소설의 저자는 공교롭게도 요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 이름이 같습니다.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입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이명박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두 도시 이야기는 결국 주인공의 비극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이 두 대통령 이야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자, 먼저 전두환입니다. 자, 5.18 명예훼손 재판을 말고도 이 재산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이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씨 가족들이 청구한 이의 신청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지만 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자,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씨 아버지죠. 육군 준장 출신 이규동 씨 거였습니다. 이 본체는 딸 순자에게, 별채는 사위 두한에게 물려주는데요. 자, 이후 2003년 경매에 넘어간 별채를 처남 이창석 씨가 사고 그 10년 뒤에 며느리가 매입을 합니다. 자, 나머지 토지 두 곳은 전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동 자택은 전 씨께 아니기 때문에 공매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자, 오늘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 씨 측은 60세 노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체를 소유하고 있는 이순자 씨 측은 이 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부인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별채를 가지고 있는 며느리 측도 이 정당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13년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르면 친인척과 제3자로부터도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취득 당시 이순자 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군 장교인 전 씨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전 씨 재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별채를 며느리가 소유한 데 대해서도 본체와 별채는 지하 통로로 연결된 하나의 집이고 며느리가 굳이 시아버지가 사는 집을 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자, 전두환 씨도 연희동 집에 대한 애착은 매우 큽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집도 협소하고 있는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조그만하고 이래가지고 이 귀한 손님들 모실 형편이 못 되는데 그래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보람을 느끼시면 좋겠다고. 자, 다만 이 집이 팔릴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자, 유차를 거듭해서 현재 5차 공매가 진행 중인데요. 최초 감정가 102억 원이었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61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다음엔 이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전시의 집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낙찰되더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불확실성이 큰 탓으로 보입니다. 자, 두 대통령 이야기 두 번째 주인공 이명박입니다. 자, 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시키며 지금 이야기의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죠. 자, 오늘 보석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외출이기도 했지만 더 관심이 간 건 바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증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초 오늘은 1심에서 19억 원의 뇌물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였던 28성 비망록의 당사자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죠. 이 재임 당시 28성 전 우리금융회장은 그야말로 MB 측근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이 확보한 비망록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 돈을 건네고 인사청탁을 했지만 소위 먹튀를 당한 이 심경을 고스란히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또한 나는 그에게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차라리 28성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자, 그러나 그동안 이 전 회장의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아 소환장조차 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또 스토리를 멈출 수 없는 정준영 판사 경고장을 띄웁니다. 서울법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명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부인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측근, 아니 알고 보니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할 수 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 전 회장이 심장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건강을 회복한 뒤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며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지키기 총력전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오늘 첫 재판이 열렸죠. 논현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저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요. 구치소에서 이동했을 때보다는 얼굴이 표정이 많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20분쯤 이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나 혹은 뭐 시위자들은 없었지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곧바로 이 법원은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구속돼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확연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주변에서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와 또 눈인사로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출석 장면 한번 보시죠. 네, 원래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 문제로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심장질환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고 이틀 전에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법정 내 특정 장소에 소환하거나 아니면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다음 달 5일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맞서서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이 사위인 이성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검찰은 두 사람이 이팔성전 회장 등의 이 자리를 대가로 이 뇌물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검찰은 증인 채택 반대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증인 신청했군요. 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을 많이 신청하고 결국 재판부가 아까 최 반장 설명대로 구인장까지 발부하니까 검찰로서도 이제 역시 또 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사법농단 수사 관련한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지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원 전 차장 측 현직 법관 100명 이상의 진술 조서를 부동의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현직 대법관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법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리를 끝내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기한 내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재판부가 이 보석을 허가한 만큼 이 유사한 전략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현직 법관 100여 명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 검찰이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잖아요. 그 명단 공개를 놓고 대법원하고 대한변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 대한변협이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을 떠난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에 이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퇴직을 했는데 변호사 개업을 신청할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됐는지 그 여부를 알아야지 이 변호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인데요.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66명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또 검찰이 해당 명단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또 명단이 공개되면 사실상 수사 내용도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사법개혁 논의 관련해서는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그런 속보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MB 보석 후 첫 재판 이팔성의 구인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최 반장,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관련 의견이 많았는데요. 다정의 가족 핸드클랩님은요. 어떻게 저런 말을 국회에서 연설로 할 수가 있나? 유유님, 초딩 수준의 질 낮은 비난이었다. 그리고 순영 KW님은 오죽하면 외국 언론까지 그런 말을 했겠냐?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열린 정치다라고 했고요. 정정호성님은 그나마 국회의장이 품격을 살려놓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준영 씨 관련 의견도 많았는데요. 원샷님, 이 정준영이 범죄로 정치부에 특별 출연했네. 그리고 욜야르님은 버닝썬 대표도 취재 확실히 해라. 이 정준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김원재님은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시켜라. 조용해지면 슬슬 나오고 그걸 받아주는 방송이 문제다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양반장이 휴가 때 선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제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 파일로라님은 선보로 휴가 쓴 양반장, 그리고 쫄리튜드 K님은 양반장 청문회 하자 취재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선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간 곳에 차선이 왜 이렇게 많이 제가 아재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응답하라 다정의 여기까지. 본 걸로 정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 본 거고요.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이른바 정준영 몰카에 집중됐던 어제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호 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10년 전 고 장자연 씨의 사망 사건 때도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한 후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13번이 넘게 조사를 받았을 텐데도 언론의 관심이 낯선 듯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보였습니다. 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장시간 밖에서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이번 조사는 윤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과 그리고 같은 성을 가진 언론인 3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법률지원단 소속의 차혜령 변호사는 윤 씨가 정확하게 진술을 했지만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자연 씨 문건에 있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고,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윤지호 씨가 외국에 있어 그동안 사건 이후에 9년간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명확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명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늘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 언론사로부터 위협까지 느꼈다던 윤 씨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숙소까지 마련해줬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 여성가족부에 가서 오늘부터 처음으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덕분이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된 것 같아서. 윤 씨는 앞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행적과 생각을 자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짧은 방송을 올렸는데요.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에 묻혀버린 것 같아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말을 못 해드리는 일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서 어디부터 뭘 말씀드려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언니 사건만 올라오면 항상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것 같이. 한편 MBC 피지수첩이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방정호 전 TV조선 전무가 소송을 냈습니다. 방 전 전무 측은 오늘 1차 변론 기일에서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 보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정정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피디수첩 측은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낸 예고 내용엔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내렸다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자연 사건 등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달 말에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엔 장자연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기자 출신 조모 씨의 공판도 있습니다. 묻혀있던 진실들이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내일 가수 정준영, 승리 씨가 경찰에 소환됩니다. 불법 동영상, 불법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 또 성관계 성접대 의혹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고요. 많은 속보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내일 회의 때 자세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또 구조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안락사 문제 외에도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는요,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협의체죠. 워킹그룹 회의가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최근 북미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일 첫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말 피해 가구 100여 곳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였는데 정신적, 경제적 피해 상황이 총망라된다고 합니다. 내일 회의 때 관련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반장 얘기하려고요?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버벅거리셨어요? 아까 그 정확한 명칭을 아까 양반장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하려다 보니까.